어느 날 저는 우연히 예비 며느리인 수민의 수첩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준호 타깃 리스트 2일 회사 지분 30% 이상 확보하기 2 아버지 요양원 보내기 3 결혼 후 6개월 안에 이혼 성공시키기 4 위자료 목표 30에서 50억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심지어 아들의 여자친구는 이미 다른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를 빼내 협박한 전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바로 이 사실을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가지 계획을 세웠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상북도 의성에서 온 방광석 할아버지의 기가 막힌 사연입니다. 여러분은 사기꾼을 직접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고생해서 키운 아들이 데려온 예비 며느리가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던 기가 막힌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해선 안 될 일을 한 예비 며느리를 만난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댓글을 통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 의성에 사는 70살의 박광석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펜을 들게 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을 얻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1954년 의성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6남매의 막내로 태어난 저는 어릴 적부터 가난과 싸워야 했습니다. 우리 집은 초가집이었는데 비가 오면 군데군데 새는 지붕 때문에 방 안에 동이를 여러 개 놓아두어야 했지요. 그래도 그 시절이 참 행복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우리 남매들의 아침을 준비하셨고 아버지는 밭에서 늦게까지 일하셨습니다. 큰형은 공부를 잘했지만 가난 때문에 중학교도 가지 못했고 작은형은 서울로 돈을 벌러 떠났다가 3년 만에 결핵으로 돌아가셨죠. 큰 누나는 16에 시집을 가야 했고 작은 누나는 옆마을 양조장에서 일했습니다. 제가 10살 때였습니다. 작은 형이 병으로 죽고 큰형마저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찢어질 듯 했지만 살아남은 자식들을 위해 더 굳세게 사셨죠. 저는 그때 다짐했습니다. 어떻게든 성공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리라. 14살부터 저는 아버지를 따라 밭일을 했습니다. 학교는 다니지 못했지만 해가 저물면 호롱불 아래서 형들이 쓰다 만책을 읽었죠. 그렇게 검정고시로 초등학교를 마치고 18배 중학교 졸업 자격도 땄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저는 부산으로 떠났습니다. 주머니 속엔 어머니가 몰래 넣어주신 10,000원짜리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부산역에 내린 저는 사흘 동안 역 근처에서 노숙을 했죠. 다행히 건설 현장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처음엔 자리를 나르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지고 오르내리며 저는 매일 밤 온몸이 쑤시도록 일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죠. 오히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고통도 언젠가는 자산이 되리라. 현장에서 만난 김 반장님은 저의 두 번째 아버지였습니다. 그분은 제게 일을 가르쳐 주셨고
퇴근 후엔 글도 가르쳐 주셨죠. 덕분에 저는 서서히 현장의 일을 배워갔고 25에는 작은 하청업체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즈음 지금은 고인이 된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건설 현장 근처 식당의 종업원이었는데 매일 새벽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성실한 여성이었죠. 처음엔 도시락을 사러 갔다가 점차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끌렸습니다. 우리는 결혼했고 그 후로 20해 동안 고난의 시기를 함께 견뎌냈습니다. 아내는 제가 회사 자금 때문에 밤잠을 설칠 때도 공사가 늦어져 위약금을 물어야 할 때도 항상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30의 첫 아파트 공사를 수주했을 때의 기쁨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회사가 성장하기 시작했고 40이 되어서는 직원이 100명이 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죠. 하지만 행복도 잠시였습니다. 5년 전 아내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는데 아내는 케이크를 사러 나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후 저와 아들 준호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준호가 어머니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하려고 더욱 열심히 살았고 아들을 위해 강하게 버텼습니다. 준호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똑똑한 아이였죠. 하지만 큰 회사들의 스카우트 제의를 거절하고 우리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구신 회사를 더 키우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더군요. 문제는 6개월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갑자기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의 결혼은 기쁜 일이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죠. 누구던가? 해운대 명품관에서 일하는 정수민이라고 합니다. 우연히 만났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처음 수민을 만났을 때 저는 그녀의 세련된 모습에 놀랐습니다. 170cm가 넘는 모델 같은 키에 최신 유행의 옷차림, 그리고 우아한 말투까지 너무나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첫 만남에서부터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수미는 제게 인사를 하면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대화 중에도 계속 손목시계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버님,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와는 연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식은 간소하게 하고 싶어요. 그 말을 하는 수민의 눈빛에서 저는 순간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 제 편견일 거라 생각했죠.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던 수민의 모습에서 점차 미세한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처음 왔을 때는 정원의 채소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직접 기르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세요. 하지만 곧이어 작은 목소리로 덧붙이는 말이 걸려서였죠. 그런데 이런 곳에서 사시기엔 너무 불편하시지 않나요? 준호 오빠가 모시기엔. 식사 자리에서도 비슷했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이에요.
라며 극찬하면서도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그녀는 준호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빠, 이런 시골스러운 곳에서 언제까지 사실 거예요? 좀 더 좋은 곳으로 모시는 게 어때요? 처음에는 순수한 걱정에서 나온 말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친절함 뒤에 숨은 계산된 듯한 말투가 자꾸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회사 이야기만 나오면 유독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죠. 아버님, 회사가 정말 큰 것 같아요. 준호 오빠가 앞으로 다 맡으시는 거죠? 직원들 관리하기 많이 힘드시죠? 은퇴하실 때가 되셨는데 그녀의 친절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항상 회사와 재산에 대한 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제가 빨리 물러나기를 바라는 마음도 숨어 있는 듯 했죠. 그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녀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민이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녀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테이블 위에서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의도치 않게 화면이 켜진 채로 메시지가 떴고 저는 그만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언니, 이번에는 진짜 대박이야. 그 회사 상장 준비 중이래. 계획대로만 되면 대박 날 것 같아.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메시지였습니다. 결혼까지만 하자. 그 다음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늙은이는 요양원으로 보내고 회사는 준호 통해서 차차 가져오면 돼. 화면을 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사실을 준호에게 알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우연히 본 메시지를 증거로 삼기도 어려웠죠. 무엇보다 아들이 스스로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수민의 주변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조사가 아닌 그저 그녀가 일하는 매장 주변의 사람들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는 정도였죠.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수민이 매장에서 VIP 고객들의 개인 정보를 몰래 빼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유한 고객의 아들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였죠. 더구나 그녀의 전 약혼자들의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모두 재력가의 아들들이었고 파혼 후에는 그에게 합의금을 받아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명품을 사들이며 더 큰 물고기를 낚기 위한 미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점점 커진 저는 심부름 업체를 통해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심이었지만 점차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수민은 지난 3년간 3번의 약혼과 파혼을 반복했습니다. 모두 재력가의 아들들이었죠. 그리고 매번 그에게 위자료를 받아냈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그녀에게 또 다른 남자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수민의 수첩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준호 타깃 리스트. 1. 회사, 지분 30% 이상 확보하기. 2. 아버지, 요양원 보내기. 3. 결혼 후 6개월 안에 이혼 성공시키기. 4. 위자료. 목표 30에서 50억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심지어 그녀는 이미 다른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를 빼내 협박한 전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바로 이 사실을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이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준호가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한 가지 계획을 세웠죠. 먼저 회사의 지분 구조를 살짝 변경했습니다. 겉으로는 제가 모든 것을 준호에게 물려주는 것처럼 보이게 했죠. 은퇴를 준비한다는 소문도 살짝 흘렸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에 들어갈 것처럼 허약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 수민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수민은 갑자기 저를 더욱 극진히 모시기 시작했죠. 주말마다 찾아와 음식을 해주겠다고 하고 심지어는 제 건강을 위해 고가의 건강식품까지 사들고 왔습니다. 아버님, 이제는 제가 아버님을 잘 모실게요. 회사 일은 준호 오빠에게 맡기시고 편히 쉬세요. 그러면서도 틈만 나면 회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은퇴하시면 회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호 오빠가 다 맡게 되는 건가요? 그러던 어느 날 수민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죠. 아버님,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요새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제가 알아본 좋은 요양원이 있는데 예상대로 수민은 덥석 걸려들었습니다. 매일같이 찾아오며 요양원 가길 권하더라고요. 그리고 준호의 생일 파티에서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했습니다. 수민의 과거 범죄 기록, 피해자들의 증언, 그리고 그녀가 몰래 찍어둔 동영상들까지. 수민 씨, 당신은 착각하고 있었어요. 우리 회사는 이미 2년 전에 직원 소유 기업이 됐거든요. 준호는 다른 직원들과 똑같은 지분만 가지고 있죠. 수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말에 그녀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것이 들어 있어요. 바로 당신의 진실을 밝혀줄 증거죠. 이제 곧 당신의 휴대폰에서 모든 통화 내역과 문자가 저희 회사 법무팀으로 전송될 겁니다. 당신이 몰래 설치했던 그 앱을 우리가 역이용한 거예요. 수민은 휴대폰을 확인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화면에는 모든 데이터가 전송되었다는 메시지만 떠 있었죠. 아버님, 이럴 수가. 준호는 그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했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수민 씨가 처음 저를 만났을 때부터 모든 게 계획된 거였군요. 이어서 저는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곳에는 수민이 과거 피해자들에게 했던 모든 행각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녀가 마지막 피해자의 아버지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간 사실이었죠. 당신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에요. 당신은 살인자나 다름없습니다. 수미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이 그녀를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반전은 그 후에 찾아왔죠. 수민이 체포된 후 저는 아들 준호에게 한 가지 고백을 했습니다. 아들아, 사실 나는 6개월 전부터 암 진단을 받았단다. 의사는 내게 1년도 채 남지 않았다고 했지. 그래서 내가 수민을 만났다고 했을 때 나는 더욱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었어.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어째서 그동안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너의 행복이 먼저였기 때문이야. 내가 떠난 후에 내가 그런 사람의 희생양이 될까봐 두려웠단다. 그래서 마지막 선물로 내가 사람을 보는 눈을 갖게 해주고 싶었어.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민이 떠난 후 우리 가족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판단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출근도 제대로 하지 못할 만큼 큰 상처를 받았죠.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준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이번 일을 통해 내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준호의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수민의 친어머니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딸아이를 잘못 키웠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수민이 어린 시절 그녀의 남편은 도박 빚을 지고 가정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후 수민은 극심한 가난을 겪으며 자랐고 그 과정에서 돈에 대한 왜곡된 집착이 생겼다는 것이죠. 제가 너무 바빠서 딸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수민이가 고등학교 때부터 비싼 물건들을 갖고 싶어 했는데 그때 제가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쩌면 수민도 또 다른 의미에서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준호도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수민 씨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녀의 내면에 있는 상처는 전혀 보지 못했네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준호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가정사에 더 관심을 기울였고 복지 제도도 대폭 개선했습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 자녀들을 위한 장학제도를 만든 것은 의미 있는 변화였죠. 어느 날 저녁 준호가 퇴근 후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돈이나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요. 그리고 사람의 내면을 보는 법도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구석에서 울고 있는 한 여직원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수민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언니 때문에. 알고 보니 그녀는 3년 전부터 우리 회사 격리과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수민의 계획을 전혀 몰랐던 그녀는 언니의 사건이 알려진 후 너무나 큰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퇴사하려고 왔어요. 제가 있으면 다른 직원들도 불편할 것 같아서. 준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미영 씨,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정직하게 일해준 것에 감사드립니다. 계속 이 자리를 지켜주세요. 그 순간 저는 아들이 진정으로 성장했음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준호였다면 아마도 수민과 관련된 모든 것을 멀리하려 했을 테니까요. 그 후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민은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그녀의 어머니는 매달 한 번씩 찾아와 죄송하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을 만나는 것이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은 그분이 수민의 어린 시절 일기장을 가져오셨습니다. 이걸 보시면 수민이를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일기장에는 13살 수민의 순수한 꿈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커서 예쁜 가게를 하나 차리고 싶다. 엄마가 더 이상 고생하지 않게 해주고 싶다. 우리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글을 읽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받고 또 회복되어 가는 중인지도 모르겠다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 부자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준호는 제가 평생 모아온 경험과 지혜를 배우려 했고, 저는 남은 시간 동안 아들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를 가르쳐 주려 노력했습니다. 놀랍게도 6개월이 지난 지금 저희 암은 기적적으로 호전되고 있습니다. 의사는 제 의지가 병을 이긴 것 같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아들을 위한 마지막 선물을 준비하면서 얻은 삶의 의미가 저를 살린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정원을 가꾸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 며느리와 함께 채소를 기르고 주말이면 준호와 낚시도 가지요. 예전처럼 큰 욕심은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준호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수민 씨의 본 모습을 알아채신 거예요? 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는 숨길 수 있어도 그림자를 만드는 빛까지는 숨길 수 없는 법이란다. 진심은 언제나 표정과 행동에서 드러나지. 더욱 감사한 것은 준호가 진정한 사랑을 만난 것입니다. 시립도서관의 사서였던 민지와의 만남이었죠. 처음 민지를 만났을 때가 기억납니다. 그녀는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찾아가는 독서교실 프로그램으로 우리 회사를 방문했었죠. 직원들의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준호는 그녀의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버지, 민지 씨는 달라요. 그녀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민지는 수민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맑은 눈빛을 가진 그녀는 도서관에서 받는 적은 월급의 절반을 장애아동 도서관 건립을 위해 기부하고 있었습니다. 첫 만남 후 6개월, 시간이 흘러 준호와 민지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도 참 특별했죠. 준호는 도서관의 독서 프로그램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 시작했고, 민지는 회사의 직원 자녀들을 위한 독서 지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데이트는 참 소박했습니다. 도서관 뒤편 작은 공원을 산책하거나 동네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수다를 떨었죠. 가끔은 제가 가꾸는 텃밭에 들러 채소도 함께 가꾸었습니다. 어느 날 민지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제가 준호 씨와 잘 어울리나요? 왜 그런 걱정을 하니? 저는 그저 평범한 도서관 사서인데 준호 씨 같은 분과 어울리기엔 저는 그녀의 말을 자르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런 걸로 매길 수 없어. 내가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느꼈단다. 진심은 결코 숨길 수 없는 법이지. 민지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텃밭에서 직접 딴 채소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준호와 민지가 나누는 대화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을 만났구나. 준호와 민지의 결혼식은 작은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결혼식장은 진심 어린 축복으로 가득했습니다. 특별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민지가 운영하던 독서 교실의 아이들이 직접 쓴 축하 편지들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내오던 수민의 어머니였죠. 그녀는 조용히 맨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식이 끝난 후 준호와 민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민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우리 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민지야말로 우리 가족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가족의 일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준호는 회사를 더욱 직원 친화적인 기업으로 변화시켰고, 민지는 도서관 일을 계속하면서 전국의 작은 도서관들을 돕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민의 어머니는 도서관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수민도 교도소에서 진심 어린 반성을 하며 출소 후에는 사회봉사를 하겠다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얼마 전에는 기쁜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준호와 민지 사이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이었죠. 예비 할아버지가 된다고 생각하니 제 병마도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정원을 가꾸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텃밭에서 키운 채소를 이웃들과 나누고 주말이면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곤 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민과의 일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 준호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때 왜 수민 씨를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지. 확실한지 알고 싶었다. 너도 그 일을 통해 많이 성장했잖니?
그리고 이렇게 예쁘고 착한 며느리를 가족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었지 않니? 이제 우리는 행복할 일만 남은 거다. 여기까지가 박광석님의 사연이었습니다. 한 아버지의 지혜로운 선택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켰는지 그 과정을 통해 우리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박광석님, 그리고 끝까지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처럼 빛나는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 다음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